교재를 보시면은 목차, 이제 표지 지나서 목차를 한번 봐볼게요. 목차.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절기상 춘분이에요, 춘분. 춘분 그러면 그 이과생들은 얼른 알아먹을 수 있을 텐데 문과생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싶을 수 있어요. 춘분 그러면은 낮하고 이렇게 낮하고 밤하고의 길이를 비교했을 때 딱 같아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춘분의 반대가 뭐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춘분 그러면 봄 계절에서 이렇게 낮하고 밤의 길이가 일정하게 딱 같아지는 시점인데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부터 낮의 길이가 짧아져 길어져? 오늘부터 점점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길어진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수업이 선생님 수업이 여러분들 입시에 있어서 수능 국어에 있어서 낮의 길이를 늘릴 수 있는 그 첫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이. 그래서 나를 만나면 만날수록 밝은 기운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작년 대숭에서의 그 실패, 쓰라림, 아픔, 고통, 어두움 따위의 밥의 이미지가 점점 줄어들고 나날이 밝아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준비한 강의인데 사실 이제 목차를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우리 강의는 독서야 문학이야? 독서입니다. 독서. 독서를 어떻게 하면은 전공을 할 것이냐라는 건데 작년 수능에서 우리 대체로 이렇게 다디 단맛을 느끼지 못했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이제 다 각자의 여러분들 저마다의 성적을 한번 쭉 훑어보고 왔는데 아니 그래야 이제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아주 훌륭한 친구들도 있고 조금 기대에 못 미친 결과가 나왔던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성적이라는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결정적 역할을 하는 건 독서의 문학이야? 독서란 얘기예요. 독서. 그러니까 이제 등급을 올리려면은 이 독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하면 안 돼요. 그렇겠죠? 나는 이제 목표가 뭐 예체능 등등이어서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나는 예체능이니까 3등급만 나오면 돼. 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적당히 2등급만 나오면 돼.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마음처럼 항상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변수라는 게 있거든요. 자신이 있었던 문학에서 작년에 틀렸니 안 틀렸니? 틀렸지. 그렇거든. 자신 있던 화작에서조차도 틀리잖아. 그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를 등한시하거나 피해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원하는 성적을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아셨죠?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재협이는 독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비문학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거 성적 올리려면 어떤 능력을 키워야 돼? 정확하게. 그렇죠. 기대 이상으로 정확한 답을 했어요. 약간 머뭇거리고 답을 하지 않고 보통은 그렇잖아요. 아주 망설임 없이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읽는 방법을 제대로 익혀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목차 넘기셔가지고 바로 뒷면에다가 따라 적도록 할게요. 따라서 적도록 할게. 뭘 적을 거냐면은 독서에서 지문을 읽는 방법을 정확하게 익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방금 재엽이가 정확하게 얘기한 것처럼 자, 독서 지문을 읽는 법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독서 지문 읽는 법 이렇게 써볼게요. 독서 지문 읽는 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만난 이유도 어쩌면 이걸 익히자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거를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독서 지문 읽는 법의 핵심이랄까? 그건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단계를 밟아야 한다라는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단계 내지는 순서와 관련된 거거든요. 단계 내지는 순서? 단계 내지는 순서. 그래서 채연이는 선생님이 여기 이 뒷면에다가 써도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네 세상에. 필기구는 갖고 갔죠? 오케이. 자, 단계.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친구들이 단계를 밟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막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풀려는 의지는 있는데 방법을 잘 몰라. 근데 순서를 지켜야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문제를
바로 풀어버리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문을 읽기 전에 문제 풀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은 문제 풀이 전에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이하면서 풀이 중에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혹시 이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상담이 필요한데 뭐냐면 지문을 읽지 않고 문제 선지부터 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문제 선지를 왜 보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화제를 알 수 있어요. 핵심 키워드를 알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근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말이야. 문제는 1문단 혹은 2문단 지나면 어차피 그 핵심 키워드나 내지는 화제가 나와요. 그럼 뭐야? 지문 읽기 전에 선지 본 건 하나만한 일을 한 거야. 시간 낭비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문제 풀이 전에는 정확하게 지문을 읽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발견하면서 읽어주셔야 된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문을 어떻게 읽는 것이냐라는 거잖아요. 발견하는 게 목표가 되는 풀이 전 단계의 읽기가 있어야 돼요.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미리 선지를 본다고 해서 추가적인 이득이 될 건 없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나마 선지 먼저 보는 친구들은 그나마 나은 건데 선지 맨 처음에 나오는 문제가 보통 어떤 문제 유형이지? 민철아? 보통은? 일치 불일치. 그렇잖아.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 1번 선지를 먼저 봐. 어디 있지? 라고 하면서 지문으로 찾아가. 그 다시 2번 선지로 가서 읽어. 이게 어디 있지? 그러면서 또 지문으로 올라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OX 판단이 서는 선지가 있긴 있어요. 근데 아닌 선지도 있고요. 그러니까 답을 못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먼저 풀지 않은 어떤 꼼수를 부리는 건데 시간 단축에 연연해서. 근데 그렇게 하면 답이 안 보이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이나 뒤에서 조금씩 더해서 선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즉 한 곳만 찾아가가지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치불일치 문제라는 게. 알겠죠? 그렇게 해서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 풀이 전에 손대지 마 문제. 어이구 괜찮아. 이 분필은 이투수학원 소유니까 괜찮아. 내 소유가 아니잖아. 난 아깝지 않거든. 근데 너희들은 왜 안타까워하니? 너희 되게 이투수하고 일체화가 됐구나. 감정이입 능력이 탁월한데 나중에 시도 한번 써보세요. 네. 자, 박살 나버렸어요? 자, 발견함의 읽기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발견함의 읽기 했는데 얘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막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한 문장 한 문장 공들여 읽기가 아니고요. 뭔가를 발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훑어 읽기가 돼야 돼. 훑어 읽기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써볼게요. 전체적으로 훑어 읽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전체적으로 훑어 읽는다. 발견할 것을 목표로 두고 훑어 읽는다. 이게 이제 문제 풀이 전에 지문을 읽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안 되는 게 이거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문을 읽을 때 보통은 어떻게 읽냐면은 한 문장 한 문장 너무너무 열심히 읽어요. 이 문장도 중요하고 저 문장도 중요하고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지를 않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끝내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끝내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시간은 또 많이 걸려요. 적게 걸려요. 엄청 걸리죠. 쉽게 말하면은 여기다가 쓰면 안 보이니까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한번 지문을 사각형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읽어 내려갔을 때 이 시점에서 말이죠. 마지막 마침표를 찍힌 이 마지막 문장 끝 지점에 오게 되면은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 공들여 읽으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이해는 돼요?
작년 우주론 나왔던 거 기억나요 이거? 그 지문 읽을 때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고 정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기억도 안 남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발견해야 될 것들을 찾아 읽으면서 훑어읽기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예를 들어줄 거거든요. 일단 들어만 두세요. 이런 건가 보다. 두 번째 갈게요. 그렇게 마치고 나면은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이니까 이때는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발견하라고 하는 얘기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다시 말하면은 이해가 100% 되지 않더라도 상관없다는 얘기거든요. 이해 100%는 이해가 100%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제가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풀이 중에는 이해하며 읽겠는데 이때 평상시 여러분들이 읽던 것처럼 정독을 하시면 돼요. 정독이라는 건 뭐냐? 하나하나 새겨서 뜻을 새겨가면서 정확하게 읽으시라는 거거든요. 새겨 읽기. 자, 이거를 하나씩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러분? 풀이 전에 뭐 하면서 읽기? 발견하면서 읽기.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풀이 전에도 풀이 중에도 이해하며 읽기 하고 있거든요. 그 한계를 제가 하나씩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써볼게요. 여기다가 다시 풀이 전 발견하며 읽기인데 똑같이 써볼게요. 자, 발견하며 읽기. 발견하며 읽기. 그러니까 발견하며 읽기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건데 빨간색 볼펜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발견에다가 물결표를 한번 딱 해보시고요. 발견한다는 얘기는 전제가 돼 있어요. 항상 정해진 위치에서, 항상 정해진 위치에서 이 약속된 정보가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 정해진 위치에서 그 약속된 정보가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지문 전체를 몇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나눴을 때 맨 앞부분에서 늘 정해진 대로 화제가 제시되는가 하면은 그리고 가운데 부분으로 갔을 때는 이제 비교쌍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마련이고, 자, 이렇게. 그리고 이 비교쌍을 임의로 개수 무관하게 통칭 A, B라고 했을 때 둘 사이에 반드시 나오는 게 뭐예요? 차이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차이점. 이게 변함없이 수능 지문이라면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작년 대수능에서 과학 지문 화제가 보였어요. 우주론이었죠, 우주론. 그리고 중간 부분 가면은 서양의 우주론이 먼저 나와요? 중국의 우주론이 먼저 나와요? 서양의 우주론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리고 뒷부분이 중국의 우주론이 나오죠? 근데 다시 서양의 우주론이 세분화해가지고 비교쌍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오거든요. 맨 앞에 나오는 과학자 이름이 브라헤였고, 두 번째는 케플러, 세 번째는 뉴턴이었어요. 그리고 뒤쪽에 중국의 이 녀석들은 두 팀으로 나뉘어가지고 서양은 세 팀, 중국은 두 팀. 중국은 웅방 한 팀이 있고 왕매라고 하는 두 팀이 있었어요. 아니 그 성씨만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 성씨. 웅씨, 방씨, 왕씨, 내씨. 그러니까 이 두 개 쌍으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비교쌍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과학 지문만 지금 꽉 집어내가지고 거기만 지금 해당되니까 가져온 거 아니에요? 인문제제도 그랬어요. 인문제제는 뭐가 나왔어요? 가능 세계가 나왔잖아요. 모순 관계를 바탕을 두고 설명을 하면서 가능 세계가 나왔는데 얘는 약간 좀 기형적이야. 이 비교쌍이라고 하는 게 내 얘기를 듣고 난 학생들이 대체로 하는 얘기가 비교쌍이 없는 지문도 있던데요 라고만 하던데 네가 발견을 못한 거야. 작년 인문 지문조차도 사실 이 비교쌍이라고 하는 게 전체 5문단 가운데서 요 두 번째의 중간 문단 가운데서
아주 그 맨 뒤 5문단 바로 앞에 4문단에 가서야 나오거든요. 그 일관성, 포괄성, 완결성, 독립성 그게 아주 기형적으로 뒷부분에 몰려 있어요. 그게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비교쌍이 나온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마지막 부분은 아이고 네. 이투스 잘한다. 마지막 추가 정보. 추가 정보까지를 이제 살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빨간 펜 한번 들어보세요. 빨간 펜. 이 빨간 펜 들어가지고 이 중간 부분 있잖아요. 이 중간 부분 여기 이 중간 부분 있죠? 여기가 항상 보기 3점짜리 문제가 나와요. 이게 중요해요. 아니 지문의 구조하고 비교쌍이 있건 없건 그게 꼭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문제에 나오느냐라는 얘기. 문제에 나오느냐. 문제에 나온다는 게 중요해요. 나온다는 게. 예를 들면은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필기를 해볼 텐데요. 자 오른쪽에 쓰면은 너무 빡빡하니까 왼쪽 지우고 다시 쓸게요. 자 작년 아픈 기억이지만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보기 3점짜리 문제 31번 문제 있었죠, 그렇죠? 31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실제 그 보기 3점짜리 문제가 비교쌍과 관련된 차이점에서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작년 대수능의 31번 보기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여전히 3점짜리 보기 문제로 출제가 됐었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앞쪽에 서양의 우주론 3명의 과학자들이 등장했는데 브라이가 앞에 나오고 누구? 케플러가 나오고 세 번째 마무리를 만유인력을 제시했던 누구? 뉴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요. 왜 비교쌍상의 차이점에 집중하는 발견하며 읽기를 하라고 하냐면 보기 3점짜리에 그게 나오기 때문이고요. 보기 3점짜리 문제를 맞히지 못하면 등급이 오를 수 없어요. 왜요? 3점짜리 보기 문제가 몇 문제 나와요? 독서에서. 지문당 1개, 1개, 1개씩. 3개가 나와요. 몇 점이야? 9점. 네가 까먹은 점수가 다 그거야. 그걸 이기지 못하면 원하는 등급이 나올 수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들어보세요. 브라이 같은 경우는 앞쪽에 나왔던 아리스토텔레스 있죠. 지금 두 글자로 귀엽게 줄여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 아텔. 아텔 싫어해요, 얘는. 그리고 얘는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자 좋아 거꾸로 해야 돼. 좋아였고 얘는 싫어야. 그럼 뉴턴도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싫어야. 뭐라고 했길래 좋아 싫어 난리야. 지구 중심설이었거든요. 지구 중심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그래도 괜찮아 인정해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케플러하고 뉴턴하고의 차이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얘는 관측치에 중점을 두는 경험 중심의 케플러. 그 얘는 경험 말고 가설로서의 뭘 제시했어요? 만유 인력을 제시했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럼 문제는 뭐가 나왔어요? 이번에 3점짜리 문제? 이게 나왔죠. 이렇게 차이점에 해당하는 만유 인력이 나왔다 이거거든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특히 가장 제일 어려워하는 보기 3점짜리 문제에서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 만유 인력에 관련된 31번 문제 핵심이 뭐였어요? 핵심이 그 만유 인력 설명 가운데서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 서로 땡기는 만유 인력이 전제가 있었단 말이죠. 태양의 질량과 지구의 질량은 같다 다르다? 다르지. 어떻게 같을 수 있어. 지구 여기 꼬맹이하고 태양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 감히. 그치? 그러니까 질량이 다르다는 게 전제가 돼 있었어요 지문에. 근데 선지에는 뭐라고 나왔어? 질량 M이라고 나왔거든요. 질량 M. 태양도 지구도 질량 M이라고 전제된 상태에서 이제 문제에 선지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질적으로 보여서 답으로 이제 체크됐어야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문제가 항상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보기 3점짜리 문제는 차이점에서 나온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선생님 지금 가르치는 방식이 별거 없어요. 문제에 나오니까 그렇게 읽어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읽어라 이거거든요. 자 이제 계속해서 한번 봐볼게요.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작년에 예를 들면은 뭐 1906까지 한번 가볼까요? 1906 작년 그 6월 평가원 문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기술제재 가운데서 LFIA라고 있죠. 얘도 비교쌍 사이의 차이점이 보기 3점짜리 문제로 나왔고 이게 여러분들 선배들은 물론이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어려움을 줬었던 문제예요. 그 뭐냐면 이 LFIA라고 하는 거 측면 유동 면역 분석법이라고 하는 이 LFIA에서 비교쌍이라고 하는 게 3분간에 이제 딱 기억 니은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미 기억 밑줄, 니은 밑줄 돼 있기 때문에 눈이 가게 돼 있었지만 그래도 틀렸잖아요. 네? 읽을 때 직접 방식이라고 하는 거하고 간접이 아니라 경쟁 방식이라는 이 둘 사이에 차이점에 주목을 해서 이제 읽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미 읽을 때. 이미 읽을 때. 그래서 이제 둘 사이의 차이점이라 그러면은 특정 물질이라고 하는 게 얘는 항체고 얘는 항체가 아니고 목표 성분이라고 나왔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얘에다가 읽을 때 발견하며 읽기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발견한 흔적을 남겨놔야죠. 나는 이거 차이점이라고 발견했어. 그러면 문제 풀 때 어때요? 시간 단축이 되는 거거든요. 이미 내가 체크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왜 비교쌍 차이점 강조하냐? 문제를 풀 때 이게 어디 있지? 어디를 봐야 근거가 나오지? 이게 더디게 작용하면은 시간이 지체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수업 제목이 뭐죠? 국어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그랬잖아요. 이게 시간 단축의 효과도 있어요. 이게 내가 체크한 정보거든요. 얘는 항체다, 얘는 아니다. 그래서 보기에 나와 있는 살모넬라 균이라고 하는 거, 살모넬라 균이라고 하는 거하고 일치 불일치? 불일치하는 항체인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아니 불일치가 아니라 살모넬라 균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특정 물질이라고 하는 게 항체라고 직접 방식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보기에 제시된 균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봤어야 되는 거예요. 연결해서 봤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찾아서. 근데 선지에는 뭐라고 나왔어? 선지에는 이 특정 물질 자체가 균이라고 나왔거든요. 특정 물질 자체가 표지 물질에 붙는 살모넬라 균이라고 나왔어요. 지문에 표지 물질에 붙는 특정 물질 이게 균이라고 제시가 됐다 이 말이죠. 선지에. 나는 이미 읽으면서 체크를 해놨단 말이에요. 항체라고. 얘는 틀린 거죠. 균이 아닌 거예요. 분필 꺼져, 지우개 꺼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투스 재산이야 뭐 나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윤리적이지 못한가요? 자 일단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6평이 상대적으로 9평보다 어려웠잖아요 작년에. 상대적으로 그쵸? 9평이 쉬워가지고 9평 이후에 많이 놀았잖아요. 국어 안 했잖아요. 그죠? 6평에서 나왔던 3점짜리 문제가 역시 차이점이 걸려있더라 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이제 선생님이 예를 들어준 거고요. 납득이 되는 친구도 있고 여전히 좀 찜찜한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이해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두고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볼게요. 지금까지 한 얘기는 결국은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읽을 때 이렇게 읽어두면 시간 단축도 되면서 초점이 정확하게 잡히고 지문이 이해가 된다 내지는 기억이 난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거든요. 네? 자 계속해서 한번 가보죠. 야 네가 하는 얘기는 이제 적당히 알아먹었어. 그래 좋아. 지문 읽을 때 예 발견하면서 읽으라는 거 이제 이해는 됐는데 동의를 하든 못하든 이해는 됐는데 그러면 네가 지금 얘기한 걸 들었는데 이 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에 한번 읽어보면 바로 적용이 가능하니?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건 별개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목차를 다시 봐보세요. 앞장 넘겨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발견하며 읽기, 발견하면서 읽기와 관련된 수업 내용 자체를 짚어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이 발견하면서 읽을 수 있는 거를 선생과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느냐? 1번 고난이도
247이라고 나와 있는 시리즈입니다. 시리즈. 그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종합 기출과 관련된 제목은 그냥 고난이도 247이라고 나왔죠? 왜냐하면 종합이기 때문에 별도의 타이틀을 추가하지 않았어요. 고난이도 247. 그러니까 24개 지문을 7단계에 맞춰서 배치해 놓은 거라서 특별한 의도는 없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종합기출에 이어서 과학기술이 이제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예상으로는 빠르면 4주,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4주, 약간 좀 더딘다 싶으면 6주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지금 갖고 있는 이 교재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뭐 하는 거냐면 과학기술 247을 하게 돼요. 그 다음 단계는 경제 247.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들 위주로 지금 준비가 돼 있거든요. 사실 이제 전제가 유의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교재 앞부분에 보면은 고난이도 247 첫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목차 보시고 고난이도 247 첫 페이지 가시면은 유의사항이 봐보세요. 뜨끔할 수도 있어요. 나 준비 안 됐네? 이럴 수 있거든요. 그 유의사항 있지? 찾았어? 봐봐.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은 평가원 대수는 5개년 기출은 좀 풀고 와라 이런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이 자료들은 앞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되는 이 자료들은 어떻게 보면은 한번 수험생활을 했던 친구들에게 정말 필요한 자료들이에요. 왜냐? 5개년 기출은 웬만하면 다 뺐거든요. 그래서 그 전년도, 전전년도, 그러니까 5개년 기출 문제집이 시중에 막 뿌려져 있잖아요. 그것 아닌 것들. 그러니까 나 작년에 다 이거 풀어봐가지고 답도 다 외우고 있고 이거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친구들을 위한 자료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유의사항이 웬만하면은 좀 풀어오는 게 어때? 5개년 기출은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5개년 기출은 전부 배제했느냐? 그럴 수는 없죠. 왜? 최신 경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감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최대한 배제하고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24개 지문 안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종합기출 지나서 과학기술 기출, 과학기술 기출 지나서 경제기출까지 웬만하면은 재수나 N수생들이 공부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 놨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고3 학생들이다 그러면 고난이도를 말 그대로 준비할 수 있게, 고득점할 수 있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것만 읽는다고 해서 발견하는 훈련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목차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목차 보시면은 이것도 하지만은 유사기출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EBS 유사기출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EBS 수특이라고 나와 있겠죠. 거기 EBS 수특. 앞으로 시리즈는 이렇게 나가겠죠. 수특이 이제 나와 있으니까 요게 한 4주에서 6주 과정에서 마무리되고 나서 인문사회만 인문하고 과학만 집어넣었어요. 일단은 인문하고 과학만 집어넣었는데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면은 사회하고 기술 정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EBS에 나와 있는 제재와 일치하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기출 문제들을 제가 가져오는데 아무렇게나 가져오는 건 아니고요. 풀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좀 넣어놨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단은 인문과학 제재만 모아놨습니다. 인문 14개. 그렇죠? 과학은 12개인가요? 한번 봐보세요. 대략 그럴 겁니다. 26개 지문 정도 됩니다. 정리하면 일단 이 24개 지문하고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자료에 한 26개 지문 정도 이렇게 하면은 모두에서 몇 개예요? 50개 정도 되는 지문 개수입니다. 알겠죠? 이거를 4주, 길게는 6주 정도 여러분들이 발견하며 읽기 용도로 쓰시라는 얘기예요. 문제는 기본으로 푸셔야 되는 거고요. 유의사항에 따라서 발견하며 읽기 연습용이 바로 이 50개의 지문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다음 단계 사회 기술 있고요. 그 뒤로 가서 수능 완성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죠. 계속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여기까지가 발견함이 읽기에 대한 강조와 아울러 이것을 하기 위한 훈련, 안내 말씀이었습니다. 교재에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까지. 알겠죠? 그 나머지 부분은 뭐냐면, 자, 계속 페이지 잡을게요. 이렇게 훈련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해하며 읽기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해하며 읽기. 선생님, 지문을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죠?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잘 보세요. 매년 수능 끝나고 나면은 난이도가 높았건 낮았건 항상 호출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류의 직군들. 누구예요? 기자들입니다. 기자들. 기자들을 꼭 불러 앉혀가지고 자리에 앉혀놓고 수능 문제를 풀게 해요. 그 지문에 해당 전공을 졸업한 친구들을 불러요. 인턴 기자들을. 희생양이죠. 시간 내에 풀어요? 못 풀어요? 못 풀어요. 다 맞힐까요? 못 맞춰요. 나는 왜 이 확실한 증거를 보고도 왜 납득을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전공을 했잖아요. 그 사람은 전공자라고요. 그 지문을 이해 못한대잖아요. 니들이 할 수 있어? 아니 그렇다고 얘기 좀 해봐 좀. 나 어디 가서 그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제발. Tell me the truth. 진실을 좀 얘기해봐. 니네 진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요. 그리고 나는 이 채널을 혹시나 보고 있을 동료 강사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이 질문을. 야, 너 읽을 수 있냐? 이거 이해할 수 있니? 나는 이해할 수 없던데. 네가 병신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너도 병신이야. 모두가 병신이에요. 이 병신들이 병신놀이 하는 거예요. 이게 독서 가지고. 난 납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직접적으로 표현했나요? 유튜브인데 뭐 어때? 누가 보겠어. 우리끼리 보는 거지 뭐. 막말하는 거야. 욕설만 안 하면 되지. 야, 내 말 이해되냐? 응? 내 말을 이해하고 있잖아.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하지 마. 이게 무슨 뭐 특전사니? 군대야?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게 무슨 공수부대니?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하면 안 돼. 이게 무슨 이게 교주 집단, 무슨 정규 집단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절대자 선생이 앞에 있고, 할 수 없는 평신도들이 앞에서 굽실거리고, 이런 분위기를 난 정말 혐오해요. 극혐.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돼. 안 되는 거라고. 그럼 무슨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문제는 뭐야? 작년에 대수능에 표준 점수 기준 150점짜리들이 148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국어 표준 점수 최고점 만점자들이 148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이거든요. 예? 전공자들은 알고도 틀리잖아요. 그리고 못 풀잖아요. 시간 내에. 걔네들은 뭐냐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를 100% 못해도 정답 맞힐 수 있다. 우리 좀 솔직해지자. 해보자. 라는 거거든요. 제가 그 목차 바로 그 옆면에 보시면 표지 안쪽 바로 페이지에 보면 뭐 내세울 것도 없는데 무슨 저 선생님 원점수 기준으로 88점짜리를 무슨 제자라고 이렇게 내세워요. 손가락질하고 싶겠지만 나는 이 친구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6평 때 3등급으로 시작한 친구고 대수능을 1등급으로 마무리했어요. 88점인데 어떻게 1등급이냐고? 벌써 잊었어? 1등급이 84점 했어. 84. 네 점수는 몇 점인데? 그 친구를 비웃지 마. 그 애는 예체능이야. 더 충격적인 건. 알겠어? 예체능인데 88점 맞은 거야. 잘한 거 못한 거야. 졸라 잘한 거야. 그럼 이 새끼는 무슨 뭐 사탐 강의를 졸라 들었겠니? 과탐 강의를 막 들었겠니? 인강을? 전공도 아닌데 막 선택 과목도 아닌데 들었겠니? 들었을까? 아니거든. 알겠지? 이제 다시 돌아올게요. 발견하면서 읽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다. 100% 이해하는 건 어려우니까요. 개중에는 이제 되는 지문이 있고 아닌 지문이 있다는 거거든요. 편차가 있어요. 근데 자 계속해서 문제 풀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죠. 이해를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꼭 기억으로 다 풀려고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선지 1, 2, 3, 4, 5 선지 그리고 이제 보기 따위들에서 문제 풀이 단계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렇죠?
문제풀이 중의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이때는 졸라 열심히 읽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막 하고 있는 지문 읽기 방식으로 문제 풀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문과 선지 내지는 보기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1대1 대응을 하는 이유거든요. 1대1 대응. 자, 이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1대1 대응하면서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를 해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지문을 그냥 문제와 상관없이 읽을 때는 이해 안 되는 게 생길 수 있는데 문제풀이에 딱 들어왔을 때는 무조건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겠죠? 무조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시면 지문하고 선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풀라는 얘기인데 이때 필요한 능력 자체가 뭐가 있냐면 능력 자체가 문장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 문장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생겨나요. 한 문장을 읽었는데 누구는 이해를 하고 누구는 이해를 못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긴 글이 아니라 진짜 한 문장. 진짜 한 문장. 예를 들어줄게요. 자, 칠판 왼쪽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작년 대수능에서 자꾸 대수능 얘기해서 미안해요. 벌써 충분인데 벌써 충분인데 그래도 짚어갈 건 짚어가야죠. 작년 대수능 있죠? 거기 이제 16번 문제 3번 선지 한번 가볼게요. 3번 선지. 19 대수능의 16번 문제에서 3번 선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3번 선지가 법률 한번 똑같이 한번 적어보세요. 법률 행위가 없으면 법률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생겨나지 않는다. 이런 선지가 3번에 있었단 말이거든요. 그럼 이게 뭔 개소리인지 알아먹어야 돼요. 일단 이거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죠. 얘가 없으면 얘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해? 행위가 중요해? 효과가 중요해? 행위가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고 결정적인 요소거든요. 그렇죠? 다시 말하는 거죠.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어찌해야 돼? 있어야만 법률 효과도 생겨난다 이거잖아요. 얘가 필수 요소라는 얘기거든요. 이해되죠? 얘가 필수 요소라는 얘기예요. 선지에 나와 있는 말은 3번 선지는. 근데 이제 지문에는 뭐라고 나온 거냐? 지문에는 자 써볼게요. 의사소통을 지문의 2문단 첫 문장 보면은 의사소통을 필수 요소로 하여 중간중간 기니까 좀 생략하고 적을게요. 알겠죠? 의사소통을 필수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련의 행위들을 뭐라고 그래? 법률 행위라고 한다. 이런 식의 문장이 지문에 2문단 1문장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1대1 대응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비록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거 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 한 문장이 얘하고 어떤 의미로 연결이 되는지를 살펴야 되거든요. 일치인지 불일치인지. 예? 그 문장을 딱 봐봐. 얘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효과 발생 그랬으니까 얘가 반드시 있어야 법률 효과가 나오는 거야? 아니면 없는 것도 법률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없는 것도 법률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내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는 훈련이 필요하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오른쪽에다가 정리해 볼게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읽어봐. 그러니까 출발점은 행위로 출발을 하는 거죠. 행위 A가 있고 그 다음에 행위 B가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행위는 다시 말하면 행위 A는 의사소통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의사소통이라고 표시했는데 사실 의사표시가 있는 데 있고 다시 얘는 의사표시가 없는 녀석이에요. 의사표시가 그러면 의사표시가 없는 녀석도 법률 효과 줄여서 법률 효라고 적을게요. 법효 법률 효과가 발생하고 의사표시가 없는 것도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이 문장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단 그 글 전체를 읽을 때는 발견하면서 읽으라고 했지만 문제풀이 하면서 한 문장 자체를 놓고 긴가민가 해버리면 이제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자, A가 법률 행위예요? B가 법률 행위예요? A가 법률 행위라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법률 행위가 없는 것도 뭐가 생겨나게 할 수 있어? 법률 효과를 생겨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지는 맞는 게 틀린 거야. 틀리는 거거든요. 오케이? 네, 여기까지. 자, 다음 얘기는 2교시 때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쉬었다가 또 봅시다.